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한철 교수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앞으로 4년 동안 누가 우리 지역을 더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일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께서도 매 질문마다 심사숙고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사전에 추첨한 순서대로 앉아 계신데요. 화면 제일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4가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보충질문, 후보자 자유주제 토론 후 개별 질문과 보충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의 질문과 후보자의 보충 질문을 포함해 후보자들 간의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각 후보자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정해졌습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경우 마이크 전원은 꺼지게 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회의 질문과 답변 순서는 현재 화면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으로 순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양천구민이 이 토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자께서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자부터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황희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가 더욱더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 봉쇄 없는 방역 성과로 민주주의 체제의 우수성과 방역 체계의 놀라움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개국의 SOS를 우리나라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WHO 사무총장이 우리 대통령에게 기조연설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국면이 지나면 세계는 경제전쟁에 돌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와 여당에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5 총선,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양천구가 더 변해야 합니다.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던 양천구의 모든 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고 해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숙제들이 남았습니다.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제까지 이 정책을 잘 관리해오고 또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정부와 서울시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더욱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변해야 됩니다. 광화문 광장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높아진 촛불 민심에 맞추어서 그 민도에 맞춰
우리 사회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바로 제7공화국 개헌을 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와 4차 산업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 1등 국가로 성장하고 도약시키는 그런 정당과 후보에게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천 주민 여러분, 미래를 위한 선택, 양천의 새로운 시작,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후보 송한섭입니다. 저는 어릴 적 의료사고를 경험한 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환자 한 명 한 명을 치료하는 의사의 삶보다는 사회 전체를 치료하는 검사의 삶을 살고자 사법고시에 도전하여 10년간 검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10년 차인 작년 조국 사태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던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전형적인 내로남불과 특권층의 반칙행위만 난무하였습니다. 조국 사태로 온 국민은 분노와 절망에 빠졌고 국민적 영웅이었던 윤석열 총장은 한순간에 개싸움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양천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헌법 개정과 장기 집권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저 송한섭은 의사와 검사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젊음과 패기로 오로지 양천 주민을 위하여 제 남은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제 위기 속 일자리 고용 정책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모두 위급한 상황입니다. 공공일자리,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지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요. 고용 안정과 일자리 확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문제를 제1국정과제로 정하고 3년간 61조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 상승 정책,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 정책은 시장의 활성을 저해시키고 이로 인해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IMF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경제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한 기업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건강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법인세를 감면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이로 인해서 민간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최저임금 상승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네. 다음은 같은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자리 고용 정책. 네, 같은 질문입니다. 예. 네,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일자리 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 국면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었었을 때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던 이 부분이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플러스 성장을 하는 국가는 그중에 대한민국이 몇 나라 안 되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이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는 다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고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발굴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소벤처,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지원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R&D가 현실화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벤처펀드를 앞에 공공펀드를 트랙을 달리해서 공공이 투자한 펀드가 먼저 벤처펀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투자한 게 나중에 들어가는 이런 트랙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요. 엑셀러레이터의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스타트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자영업자가 유독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경제가 어렵기 전에도 실패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타트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같은 질문에 잘 들으셨는데요.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후보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께서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다면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미 2%대의 경제 성장률로 실패한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이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네, 황희 후보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여러 가지 시비가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지출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더욱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돈이 돌아서 시장에서 경제에 활력을 넣자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보니 세계 경제가 모두가 어렵고 모든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정부도 100조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재난소득까지 나눠주는 형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1, 2, 3분기 이제 부가세가 나오면 4월에 확정되면 7월에 내야 되는데요. 이것마저 낼 돈이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야말로 오히려 이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서 소비자들이 버텨낼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소비자들의 소득을 가지고 그나마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결국은 지금은 버티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소득주도 성장이 지나치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밸런싱을 하는데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를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께서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고용 정책은 이야기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 정부,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지금 지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고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인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젊은 후보, 우리 송한섭 후보는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가요? 네, 송한섭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질문이 마지막에 좀 끊겨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벤처 산업과 소상공인을 한꺼번에 저한테 물어보신 걸로 보이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떤 특정 산업에 국한되어서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 이어간다면 결국에 우리 경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장기간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픈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을 하지 않고 약만 주면서 계속 버티면 결국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경제 그리고 일자리 반드시 수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과감히 폐기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 대책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관계 단절 소외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 외 각 지자체별로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현금성 복지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역별 복지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형평성 문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 후보자의 대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구 구성비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경제에도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다시 경제에 선순환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복지 문제 관련해서는 지출은 줄이게 하고 소득은 늘려주는 그런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그다음에 집값을 줄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 중증, 또 발달장애, 또 치매 국가를 국가 책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등학교도 단계별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수도권은 30만 호, 전국적으로는 100만 호를 짓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이 더욱더 늘어나야 합니다. 집값이 소득 중에 가장 많은 지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은 줄이고 소득은 높여주는 부분으로 또 아울러서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뿐 아니라 우리 비정규직을 직장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일자리 창출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료비, 교육비, 집값, 주로 가계소득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지출비를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초토화된 이후에 선배 세대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2019년 기준 GDP는 4만 배에 이르렀고 OECD 가입하는 등 세계 10위권의 명실상부한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닌 매년 22억 불을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서 양극화의 문제는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 가능한 복지는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이제는 힘을 합쳐서 우리의 경제 발전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이 시행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현재 양천은 노인 인구가 12%에 달하고 장애인은 1만 7천 명이 있습니다. 또 기초 수급자는 8,175가구가 있고. 예. 예. 다음은 황희 후보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송한섭 후보 청년이라든가 실제로 청년들 같은 경우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런칭하는 과정에 매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라든가 각 취약계층에 국가가 기본소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송한섭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 보편적이고 평등하고 동일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지는 결국에는 재정의 문제이고 재정의 문제는 결국 국민의 세금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언젠가는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실업 그리고 구직난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 특정 기간 이상 동안 그리고 다른 소득 없이 또 부모의 지원 없이 그렇게 다른 요소까지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청년들을 선별하여 선별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선택적 그 대신에 더 원포인트 복지를 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송한섭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수십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로서 월 평균 27만 원만 받는 쓰레기 줍기, 학교급식 지원 등의 단순 업무입니다.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황희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송한섭 후보의 질문 의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특히나 유소년과 노년 자본의 어떤 결합, 이것은 매우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이고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매우 숨어있는 우리 어르신들,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까운 그 경험과 노하우, 또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 동네에서 모두 쏟아내고 이런 것들이 자라는 청소년과 또 젊은 세대에게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소년과 청소년들의 자본과 노년 자본의 사회적 결합,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뭔가 좀 더 균형감 있게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동네마다 주민 네트워크 플랫폼 같은 것들이 활성화돼서 이러한 각 계층별 자본들이 잘 서로 융합되고 결합돼서 새로운 성과 또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예, 결국 송한섭 후보의 말씀대로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민 스스로 네, 무슨 뜻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진지한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공교육 공고화 방안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아이 수는 주는데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교육당국의 정책으로는 현실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교육을 공고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일 텐데 이에 대한 각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이번 답변은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과 4살 배기 둘째 딸을 키우는 예비 학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공교육에 관심이 많고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 제도가 선별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주하는 조국의 사태는 불공정한 입시의 단면을 보여주었고 많은 학부모들에게 깊은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매번 바뀌는 입시 제도로 인해서 제 딸들의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사교육비는 21조 원으로 2018년보다 1조 5천억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네, 같은 질문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은 이제 원인이 있게 마련이죠. 이렇게 사교육, 학원교육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로 치열한 입시 경쟁입니다. 그에 앞서서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친 학벌 중심의 사회로 계층화되는 것도 구조화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학 입시의 문턱을 낮추고 오히려 졸업하는 그 내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프랑스의 에콜 42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한 10,000명, 7,000명, 10,000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다. 일단 지원하면 한 달 동안 과정이 교육도 하고 또 팀별 경쟁을 통해서 1,000명의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과 선발이 같이 동시에 한 달 동안 이루어지고 한 1,000명 정도가 돼서 그러면 이제 교수도 없고 뭐 교과서도 없습니다. 스스로 학생들이 공부해서 레벨 22까지 가야 되는데 레벨 10 정도 되면 대기업에 다 취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사회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 지나친 학벌 중심이라든가 또 대학을 들어갈 때 있어서 입시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의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는 것이 내용적 측면에도 좋습니다. 아울러서 공교육이 미래교육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요즘은 경제는 기술에서 나오고 기술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러한 미래교육을 공교육이 담당해야 합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송한섭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사건, 또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그 쌍둥이 아빠의 입시 부정 사건 등에서 보듯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사건들에 대한 의견과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황희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일은 우리 사회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으로 충분히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늘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 이 높아진 지난 촛불 민심 이후에 우리 주권자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민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민도에 맞춰서 우리가 사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의회를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안타깝게 대한민국은 시민이 길거리에 나와서 한 번씩 난리를 쳐가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4.19가 그랬고 87년이 그랬습니다. 4.19는 20하고 개헌을 했죠. 87년은 60하고 개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사회는 겨우 작년에 국회에서 그 난리를 쳐서 공수처법안 통과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됐을 뿐입니다. 아무런 높아진 민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제도를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침을 뱉으면 안 되는데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백화점에서 침을 뱉지 말아라 라는 제도를 만들어야 백화점에서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번 총선에서 높아진 민심에 맞게 사회를 제도를 개혁하고 개헌을 해야 바로 공정에 대한 시비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황희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양천구는 교육특구입니다. 교육특구가 어쩌면 우리 양천구는 우리 송한섭 후보님 같은 분이 아주 모범적인 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양천구 주민들에게 우리 송한섭 후보의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교육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 비해서 개선할 부분이 네. 질문 내용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송한섭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약간 헷갈리는데 제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얘기해달라는 것인지 헷갈리지만 일단 제 노하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서 뭐 1대1이든 또 1대 다수든 교육 멘토링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롭고 공정한 입시 제도가 선별적으로 확립이 되어야지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지 그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덜어져서 사교육에 대한 비중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국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충해서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마련하고 일명 조국 방지법을 통해 대학 진학 서류를 연구 보관하도록 해서 입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겠습니다. 또 자사고, 외고, 또 국제고를 존치하고 존치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겠습니다. 예, 점점 토론회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보님들 조금 발언 시간 잘 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네 번째 주제인데요. 주제는 보건환경 정책에 대한 중장기 대응 정책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나 미세먼지 등 건강보건 환경이 전 국민들의 삶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보건환경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자는 보건환경 정책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면 어떤 방향이 돼야 하는지, 특히 그 안에서 지역사회 정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 현 정부가 또 온 국민들이 매우 대응을 잘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준비된 부분들이 정부가 추진을 하였고 또 국민들이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행정 조직을 개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과 복지를 같이 함께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참에 보건과 보건안전부라든가 보건을 따로 별도로 분리하여 실제로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 쪽에는 전문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장이 국무회의 참여하여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논의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 현장에 있는 전문가가 현장에 있지 않는 비전문가에게 보고하는 체계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정 체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가 민방위 훈련하듯이 이제는 매뉴얼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 매뉴얼 내용이 정부만 알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이제 온 국민이 같이 공유하며 같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국민과 함께하는 매뉴얼이 제작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양천 주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 수만 1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18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까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중국발 유입원을 원천 차단한 대만은 현재까지 확진자가 363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의사협회나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중국발 유입원을 차단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저는 의사 출신, 검사 출신으로서 코로나 특별법을 초안을 제정했습니다. 작성해서 이미 미래통합당 네, 정해진 순서에 우리 황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입니다. 3050 클럽 선진국과 함께 7개 국가가 규모의 경제가 매우 큰 데죠,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봉쇄 없이 지금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습니다. 120개국이 SOS 요청을 하고 있고 WHO 사무총장은 우리 대통령에게 기조연설을 요청할 정도입니다. 모두가 연일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를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송 후보님 재난 대응에 대해서 말씀 못하신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송한섭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선 제가 하지 못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의사 출신, 검사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살려서 코로나 특별법을 초안을 작성해서 미래통합당 중앙당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법이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한 비상경제대책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조사하고 또 구체적인 보상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독립을 시키는 방안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저는 의사 출신으로서 감염병의 기본은 ABC는 유입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유입원을 차단한다면은 그 효과가 100배, 1000배, 10,000배 이르게 됩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절반이지만 경제력은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만은 지금 확진자가 363명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처음에 중국발 유입원을 차단한 것이 성공하였단 말입니다. 지금은 냉철한 평가가 네.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총 7번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의 중국발 유입원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그 우호 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였습니다. 이 초기 대응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께서 보충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오면 제일 좋죠. 예,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송한수 후보가 방금 말씀하신 그 노하우, 우리 미국하고 이태리, 프랑스, 유럽 전역에 알려주시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매우 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도 우리는 세계 속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방역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마저 이제 세계가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쩌면 세계 경제는 경제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했던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다가올 경제 후폭풍이 더욱 큽니다. 이 다가올 경제 후폭풍까지 같이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저는 정말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이런 질병을 해결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 다가올 경제적 후폭풍도 매우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방역과 경제 모두를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균형감을 가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통 질문으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하신 후 상대 후보자는 발표하신 후보자에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들 공약 발표는 2분으로 제한하며 토론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자가 먼저 상대 후보자에게 30초 이내로 질문하게 되며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자 공약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이내로 공약 발표입니다. 네, 양천 주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 저의 모든 공약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주요 공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재건축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은 합심해서 끊임없는 재건축 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구조안정성 비중을 50%로 늘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을 독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재건축, 적폐 고립 정책 하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재건축을 시행할 수 없을 것이고 실제로 재건축의 한 단계 한 단계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손해만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 송한섭은 아파트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우리 미래통합당과 함께 반재건축 정책을 철폐하고 양천 주민 여러분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켜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당한 공시지가를 지역과 현실에 맞게 재산정하고 1주택자의 보유세를 감면하겠습니다. 최근에 양천 지역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27%에서 28%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천 주민들의 대부분은 1주택자들입니다. 이런 1주택자들에게 보유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공시지가만 올려서 또 보유세로 인해서 또 세금으로 인해서 또 과중한 부담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공약 잘 들었는데요. 황희 후보께서
송한섭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송한섭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또 한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은 우리 그 재건축이 추진되기 어렵고 재건축이 손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큰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더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송한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로 1주택자 보유자인 서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는데 그 공시지가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초과수익 환수제와 연관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신중하게 그런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시지가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 주민들의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은 줄고 세금은 늘어나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과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보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구조 안정성 비중을 50%로 높인 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이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고시를 개정하고 아무리 다른 방법을 쓴다 해도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지 않으면은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모두 반재건축 정책. 네, 시간이 추가됐습니다. 황희 후보께서 송한섭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이 재건축이 물론 그렇습니다. 국토부와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게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는 저도 현 정부가 다른 시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수차례 다른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이해 안 가는 게 왜 5년 뒤에 재건축은 지금 5단지 우리 목동 아파트 보면 6단지, 9단지 전부 다 D등급 받고 이제 적정성 검토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전에는 이제 D등급 받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러신지. 네, 송한섭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밀안전진단 1차를 통과했다고 해서 2차가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이미 2차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대한 신청을 한 지 저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완 절차에 들어가서 그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총선 전에 이 정밀안전 2차가 통과될 것이라고 누군가는 말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저는 통과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국가에서 뺏어가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30년 전부터 목동 아파트 살던 선량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은 요원하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자 2분 이내로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분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내려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이 병합돼서 추진돼야 됩니다.
우리 양천구 철도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동선, 강북횡단선.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출발해서 30분 만에 청량리까지 도착하는 급행 노선입니다. 그다음에 5호선 신정 차량지가 이전되면 5호선 연결선이 김포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세 개의 철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2호선 이 철도들이 2호선, 5호선, 9호선과 연계성을 통해서 더욱더 높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도로에 철도가 생기면 철도에 10만 명이 타게 되면 도로에 차량이 10만 대 준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철도혁명이 우리 양천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도로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거는 아니지만 경인로와 서부간선 지하차도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하게 여의도에서 또는 성산대교에서 들어오는 막히면 양천구로 유입되는 불필요한 차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월드컵대교 D램프, H램프는 이 도로 교통의 혁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이 선제적으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목동 아파트와 목 2, 3, 4동의 저층 주거단지의 명품 주택을 마음껏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2, 3단지 종합하는지 결정됐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남겨두고 있고요. 목동 아파트 재건축은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통과,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 계획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진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다만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통과되기 전까지 주차장을 확보하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통과된 직후 주차장 확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소각장도 이전해야 됩니다. 신정교역도 유치해야 되고요. 염창역 주변 역세권 개발도 합니다. 목삼동 초등학교도 신설해야 되고요. 항공기 소음도 해결해야 됩니다. 교육 1번지를 위해서 더욱더 안전하고 시설도 개선된 미래교육도 만들어야 됩니다. 신부동산 사업법도 추진하기. 네, 송한섭 후보, 황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은 개헌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토지 공개념 개입을 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집어넣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황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뭐 우리 당 의원 중에 개인이 한 이야기고요. 그것이 당론으로 되거나 뭐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의총에서도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의원들끼리 논의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땅값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 내에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양천구 내에 홈플러스 주변이라든가요, 이런 쪽에 고밀도 개발하는 그런 토지는 전격적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땅 팔아서 개발을 합니다. 이 땅 팔아서 개발을 하면 공공부지가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 정책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밀도 지역의 땅은 누군가는 개발합니다.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비싸죠. 이것을 빨리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신월동이라든가 목 2, 3, 4동 저층 주거단지 쪽에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가 공공부지를 계속 늘려갔을 때 많이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수가 있고 부동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유럽은 매년 해마다 지자체가 예산을 책정해서 공공부지를 조금씩 매입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지 확대만이 이런 지대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양극화라든가 격차를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네, 송한섭 후보, 황희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20회에 걸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현재 원내대표인 이인영 원내대표가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이 도입된다면 이 더더욱 반재건축 정책과 부동산 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황희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논의한 적도 없고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된 적도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도 방향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투기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공급자 카르텔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와 금융 간의 카르텔을 통해서
매우 상품이 또 좋습니다. 30년마다 바꿔야 하는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이것이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는 한 7, 80년 가는데 안에 있는 내장재가 한 30년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가방 매우 좋은데 겉은 멀쩡한데 자꾸 고장났다고 해서 갖다 버리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100년 이상 가는 철골 구조형 아파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급자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이상은 실제 우리 아파트가 60%, 70%, 80% 계속 증가할 겁니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 신도시가 잘 진행되려면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 50% 이상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역시 공급자 카르텔에 휘둘리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에 오히려 정부가 시각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공약을 주제로 상호 토론을 펼쳤는데요. 이번에는 자유주제를 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제는 양천구 갑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가급적 지역발전 의제에 한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후보자 간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마찬가지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등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부터 자유주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송환석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 후보님.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은 대체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재건축을 처음 추진하는 단지와 마지막 추진하는 단지가 어쩌면 15년, 20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동시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전세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학원가가 다른 데로 이전하면은 교육특구의 장점마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 목동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질문 요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송환섭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첫 단추도 제대로 깨지 못하고 있는데 미래에 재건축이 시행이 되고 또 이제 이주가 이주를 할 때 그때 어디로 이주하고 그 다음에 학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정밀안전 진단도 통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물어보니 제가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정부 하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조 안정성 비중을 50%로 높이고 초과 수익 환수제를 시행하고 분양금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재건축을 원천적으로 옥죄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시행될리 만무합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정권을 바꾸고 법을 개정해서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우리 주민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고 학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희 후보, 송환석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 후보님. 앞으로 문재인 정부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재건축 중단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이 그리고 6단지, 9단지 D등급 받았어요. 이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규칙도 개정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치인이라는 것은 미래라 하더라도 당연히 다가올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오늘 이 토론의 자료 그거고요. 주민들이 안정되게 그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송환석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 중에서 정밀안전진단 기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디로 이사를 갈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원들은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주민들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중원부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원래 이렇게 정밀한 전 과정을 1차와 2차로 나눈 것도 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1차를 통과했다고 해서 2차가 통과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고요. 1차가 통과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고 또 주민들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일정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이후에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만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동산 정책 자체의 대전환이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늘리고 공급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하였기 때문에 20번에 걸쳐서 끊임없는 규제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일 뿐이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니까 또 공시지가를 늘려서 또 서민들에게 네. 이번에는 송한섭 후보가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집 주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세입자들에 대한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원팀의 20회에 걸친 널뛰기 정책으로 집값과 전세금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을 규제해서 우리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막혀버렸는데요. 이런 세입자들을 위한 그리고 이 널뛰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질문은 사실 뭐 아까 우리 송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 앞뒤가 잘 안 맞는 정책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완화시켜서 세입자들의 사정을 봐야 되고 아까는 조금 더 다른 것 같는데요. 그다음에 먼저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안전진단은요. 1차, 2차 과거에도 쭉 있었습니다. 구분되지 않고 과거에도 1차, 2차 적성성 검토가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구조안전성 평가가 40%였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정책 수요자 투기보다는 공급자 카르텔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급자 카르텔을 잡을 때만이 부동산 투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수요자들 매우 억울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작전 세력을 개미 군단을 작전 세력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공급자 카르텔을 우선 틀어 막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공유 지분을 통해서 주택을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계층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인데 내 돈 2억만 있으면 8억은 기금이라든가 또 금융이라든가 다른 데서 투자를 받아서 집을 쉽게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고요. 또 부동산 투기 자금을 다른 데로 또 돌릴 필요도 있겠습니다. 비주거용 자산의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송함서 후보, 황희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만 우리 목동 아파트 주민들의 공시지가가 27에서 28%가 상승하였고 1주택자 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우리 주민들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이 종부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황희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이야기해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바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감면하는 부분입니다. 내 집이 10억인데 한 3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잃었습니다. 30억에 대한 보유세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최초 매입 가격인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분에 따라서 보유세를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억으로 올린 20억만큼의 차익에 대한 세금은 매각 시 또는 대출 시에 걷어들이면 될 것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살아갈 실거주자에게는 보유세를 감면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실거주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감면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국토부 업무보고에 그런 지시사항과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우리 부동산 투자, 이게 정말 전 국민적으로 만연돼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키면 됩니다. 실제 리츠 같은 건데요. 리츠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을 졌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 가령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본 유동화, 부동산 자산에 유동화시키는 방법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발언 시간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 자유주제 상호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에게 각각 2분씩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모두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송환섭 후보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천 주민 여러분, 저 송환섭은 이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께 송환섭의 3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 송환섭은 양천 주민을 제일로 섬기는 양천 주민 제일우선주의를 제1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상인에게는 손님이 왕이듯이 저 송환섭에게는 양천 주민 여러분이 왕입니다. 양천 주민의 뜻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앞장서는 투사, 상대방과도 타협할 수 있는 전략가, 양천 현안을 가장 잘 아는 박사가 되어서 양천 주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 송환섭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구태 정치를 혁파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싸움박질만 하는 동물국회, 일하지 않는 식물국회, 그리고 계파에 따라 나뉘고 줄을 서는 구태 정치를 혁파하고 청년 신인 정치인으로서 새롭고 참신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 송환섭은 양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국회에 가서 관련 상임위에 가서 양천의 현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재건축, 재개발을 적폐 취급하는 정부 여당, 소각장 폐쇄와 신정 차량기지 문제에는 뒷전인 서울시에 당당히 맞서 양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4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주민 여러분의 수건 사업, 이제는 송환섭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 송환섭 믿고 맡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천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 캠프를 2주간 폐쇄하고 주민자치 방역단 구성에 나섰습니다. 30일간 방역 활동을 통해서 주민자치 방역단이 40여 개 생겨났고요. 또 우리 당 후보자들에게 전파해서 전국에서 민주당 후보자들이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착한 소비자 운동도 제안을 했습니다. 경총, 대기업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협약식도 이끌어냈습니다. 소독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정말 주말에 정말 봄날같이 따사로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리마다 공원마다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뭔가 애잔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전쟁 중에 잠깐의 휴식을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매번 아플 때마다 우리를 스스로 치료한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였습니다. IMF 때 금모으기, 서해바다 기름 유출,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도 우리 온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또 그 뒤에 이어질 경제적 어려움, 이제까지 우리 시민들이 그래왔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반드시 헤쳐나갈 것입니다. 저 양천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황희는 양천갑의 모든 어려움을 풀었던 전설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대전환기에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신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의 마지막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양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LG 헬로비전이 중계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또 국민을 대변하는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